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 규제라고 하면 다들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대부분 발행사의 준비금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니면 가격이 1달러에서 흔들리는 디페깅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상품 자체의 안정성에만 시선이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진짜 열쇠는 그 자체의 기술이 아니라 그게 사용될 시장 구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결정하는 거래소나 브로커 같은 플랫폼들이 어떻게 규제되느냐, 여기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역할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논의 중인 정말 중요한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일명 클래리티 액트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순서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상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규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규칙부터 정하면서 상품의 성격을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오늘 이 클래리티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구조가 상품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게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법안이 지금 멈춰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이 법안이 도대체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팩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현재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던 마크업 세션이 연기됐어요. 이 마크업이라는 게 법안의 세부 조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수정하고 합의하는, 말하자면 법안의 뼈대를 완성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인데 이게 탁 멈춰선 거예요. 아직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았고요. 공식적인 논의가 일시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멈춘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정에서 멈췄다는 거군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의견이 갈렸던 걸까요? 논의를 멈추게 한 핵심적인 갈등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 쟁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자나 어떤 형태의 보상을 주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걸 두고 이거 사실상 은행 예금이랑 뭐가 다르냐는 논쟁이 아주 뜨겁게 붙은 거죠. 아, 그 부분이요. 디파이 예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예금이라는 단어가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민감하냐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FDIC 예금자 보험이나 연준의 지급준비금 제도 같은 것들이 전부 은행 예금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 시스템 밖에서 비슷한 기능을 해버리면 규제 당국 입장에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그림자 금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예금으로 간주해버리면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등 훨씬 더 강력한 규제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쟁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디파이 및 개발자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정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궁공광장을 설계하는 건축가라고 해보죠. 사람들이 그 광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든 대화를 하든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제 역할은 광장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까지죠. 지금 논쟁은 이 건축가에게 광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개발자들은 우리는 코드라는 광장을 설계했을 뿐이다 라고 항변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용자들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의 프로토콜을 만든 개발자까지도 금융 중개인으로 보고 규제망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거예요. 한쪽에선 실질적인 위험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혁신을 죽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를 두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과 금융 중개는 정말 다른 영역인데 그 둘을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시도 자체가 엄청난 논쟁거리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윤리 및 이해상충 조항입니다. 이건 앞에 두 개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인데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관련 활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큰 산을 넘지 못해서 지금 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디파이 개발자 규제, 그리고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네요. 그럼 만약 이 법안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통과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새로운 가설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 있어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 결제 경로예요. 우리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친구에게 돈을 보내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등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길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목표 같은 거네요.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현금이 되는 것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B, 거래 및 정산 경로입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금융시장 안에서 마치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때 현금이 필요한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고 팔 때 쓰이는 현금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맞아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려면 일단 원화를 입금하거나 아니면 USD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사야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핵심 가설은 이거예요. 시장구조 법안이 마련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보다 거래 및 정산용 현금으로 먼저 제도권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로 커피를 사기 전에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데 쓰는 공식적인 디지털 현금으로 먼저 인정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그 가설은 정말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좀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월스트리트의 도구가 먼저 된다는 건데 이게 꼭 긍정적인 방향일까요? 오히려 대중화를 늦추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클래리티 액트 같은 시장구조 법안이 하는 일 자체에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누가 합법적인 거래소이고 누가 브로커이며 누가 딜러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 고객자산 보호, 리스크 관리,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아주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요. 즉,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운동장의 규칙부터 정하고 심판을 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 상점이라는 거친 오프로드를 개척하기보다 정부가 잘 닦아놓은 제도권 거래소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먼저 달리기 시작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이 제도적인 인프라, 즉 고속도로가 먼저 깔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현금으로 기능할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제 시장은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은행 시스템이라는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 정글이지만 이 새로 깔린 디지털 자산 거래 고속도로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기관들은 규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 길 위에서 마음 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 거고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안이 만들어주는 건 안전한 놀이터인 셈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놀이터에서 가장 잘 통하는 게임머니 역할을 먼저 맡게 된다는 거네요. 밖으로 나가서 실제 돈과 경쟁하기 전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그럼 이 클래리티 액트가 구체적으로 거래 인프라, 즉 놀이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클래리티 액트의 기본 설계는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디지털 커머디티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마치 원유나 금처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는 기나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첫 단추예요.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은데요. 두 번째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디지털 커머디티를 거래하는 시장, 즉 거래소, 브로커, 딜러 같은 인프라를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관할 기관을 정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이 결정 하나가
그동안 업계를 괴롭혔던 수많은 소송과 불확실성을 한 번에 정리해버릴 수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SEC와의 지루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군요. 세 번째 기둥은요? 셋째, 프로젝트가 충분히 성숙하고 탈중앙화되면 증권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길, 일종의 졸업 경로를 열어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특정 팀이 중앙에서 개발해서 증권처럼 보였던 프로젝트도 시간이 지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되면 탈중앙화 인증 같은 절차를 통해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프로젝트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출구와 희망을 주는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앞서 말한 논쟁과 관련이 있겠네요. 개인 지갑 같은 분야는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사기나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집행 권한은 유지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어요. 앞서 말한 광장 건축과 논쟁이 바로 이 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죠.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려는 거예요. 전체적인 설계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설계도가 완성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 즉 최상의 시나리오는 명확해요. 이렇게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 전체가 제도권 레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와 정산에 쓰이는 공식적인 현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은행들이 규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원화나 달러를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당연하게 쓰게 되는 미래가 그려지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즉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리워드나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면 금지하거나 디파이 생태계의 다량한 활동들을 지나치게 넓게 중개 행위로 간주해서 규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처가 위축되고 새로운 금융 혁신이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전체 시장의 확장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법안의 큰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이유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계속 따라가려면 길을 잃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 이슈를 계속 따라가기 위해 다음 5가지 포인트를 나침반처럼 삼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상원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일정이 언제 다시 잡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신호탄이 될 테니까요. 신호탄이 터지는지부터 봐야겠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논의가 재개되면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고 또 어떤 예외가 인정되는지 그 디테일을 꼼꼼히 봐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보상을 허용한다 같은 예외 조항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지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딱 맞죠. 네, 그 디테일 하나에 수많은 프로젝트의 운명이 갈리겠네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셋째,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디파이와 개발자를 규제 대상으로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코드 기여자는 제외하고 프로토콜 운영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주체만 포함하는지 등 그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가 디파이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광장 건축가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 결론을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번째는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데요. 거래소와 브로커에 대한 규정이 현물 시장, 파생상품 시장,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인프라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는지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이 정산 수단으로서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넓게 파고들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겠군요. 그렇죠. 다섯째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 우리가 세운 가설처럼 결제 수단보다 정산용 현금으로 먼저 확산하는 신호들이 강해지는지를 주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 플랫폼이 우리는 앞으로 모든 기관 거래의 정산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지를 낸다거나 기존의 달러 기반 정산 옵션에 변화가 생기는 등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이나 준비금만 쳐다볼 게 아니라 그 코인이 달릴 도로가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였네요. 맞아요.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죠. 스테이블 코인이 나무라면 클래리티 액트가 만드는 시장 구조는 숲 전체의 생태계를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으시다면 단순히 발행사 규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이 사용될 시장 구조, 즉 거래소와 브로커, 플랫폼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시장의 규칙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와 가치를 정의하게 될 테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이 제도화된 거래 인프라 위에서 현금으로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짚어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훨씬 더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